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축척 변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1단계 과정을 마쳤잖아요. 그죠? 1단계 과정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서 외부에 뭐 하자? 공시하자. 이제 오늘은 2단계 과정. 2단계 과정은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다시 지적 공부를 뭐해서 정리해서 공시하자. 그게 2단계 과정이죠. 그러한 토지 이동의 사유에 그러한 토지의 이동 사유에 총 몇 가지 사유가 있다? 11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암기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등록 전환, 그 다음 분할. 오, 그래요. 맞아요. 합병, 그 다음 지목 변경, 그 다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요. 그 다음 축척 변경, 그 다음 등록 사항 정정, 그 다음 도시 개발 사업 등 이렇게요. 그 다음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죠? 마지막이 지번 변경,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사유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사유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토지 이동의 사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얘네들이 토지 이동의 사유인데 그럼 어떤 현상이지? 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죠?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 달리 말하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물리적 현황에 맞도록 다시 뭐 해야 한다? 정리해서 공시한다. 그죠? 그러면 그 정리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에서 얘네들에 관한 사항들을 뭐 한다? 정리할 거라고요. 이를 지적 정리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적 소관청에서 현황에 맞도록 정리는 할 건데 그 정리하는 절차가 누군가는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을 신청을 해야 지적 소관청에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신청을 할 때 누가 신청을 할 거냐?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지적 소관청은 직권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럼 직권이란 것은 직무상의 권한에 의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뭐하여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대위에서 신청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 절차인데 좀 특이한 게 도시개발사업가 같은 경우에 이 도시개발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다라는 거예요. 신청 과정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하느냐면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소관청에서는 이제 지적 공부를 뭐 할 거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정리를 할 때 소관청에서 작성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요.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만약에 이제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럼 정리가 끝나고 나면 소관청에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토지 이동의 사유 11가지는 다시 한번 개념적 정리를 해보면 토지의 표시가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거. 아,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졌구나. 그럼 달리 말하면 권리관계가 아니라 뭐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공시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등기부로서도 공시할 수도 있고 대장으로서 공시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사실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 대장. 그죠? 지적공부가 기준이 된다고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등기부와 대장이 동시에 정리가 될 수는 없고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대장, 지적공부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사실관계의 변화잖아요. 그죠?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죠. 토지 표시의 변화죠. 그러면 지적공부부터 먼저 뭐가 되고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정리가 되는 순간 등기부와 지적공부 사이에서 토지 표시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불일치를 해소시켜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른다? 등기 촉탁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아, 그러면 등기 촉탁의 대상, 그럼 등기 촉탁을 할 건지 등기 촉탁을 하지 않을 건지 그 판단 기준은 결국은 뭐예요? 아, 지적공부상에서 토지의 표시가 정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요. 그러면 얘네들 11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토지 표시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뭐가 되면 정리가 되면 당연히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아래 보기 사항 중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은 또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 촉탁의 대상인 것을 찾으세요 하면 뭘 찾으면 돼요? 여기에 있는 뭐다? 토지의 이동 사유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애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요. 절차적 흐름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 등록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했듯이 원래 바다였는데 공유 수면을 뭐하면 매립을 하게 되면 토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없던 토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그 토지는 등기부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한다. 대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뭐하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적 장부를 그래서 동시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대장부터 만들 건지 등기부부터 먼저 만들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선 등록 후 등기가 원칙이에요. 먼저 뭐가 만들어지고 대장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한다라는 말, 신규 등록을 한다라는 말은 대장을 최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장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등기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다 뭐의 대상이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5회 기출문제 부동산 공시법 1번 문항이 뭐였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정답이 뭘까? 신규 등록이겠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신규 등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말은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만 있는 건 아니라 우리 지적 공부에는 권리 관계로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소유자를 정리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해서 소유자를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등기를 촉탁한다는 말 자체는 저부터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절차지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절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제가 여러분이 내년 10월달 시험장 가기 전까지 등기 촉탁과 관련되는 지문은 이 두 개 지문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등기 촉탁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정답은 뭐다? 신규 등록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이 안 보여. 안 보이면 뭘 정리했을 때, 소유자를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한다 이라면 뭐다? X 딱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첫 주차에서 공부한 등기와 대장과의 관계, 등기 촉탁이라는 용어의 개념, 그런 각각의 용어의 개념 안에서 다 뭐한다? 파생되어 나오는 지문들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공부를 할 때 지적법은 용어의 개념만 알면 60점은 그냥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그래서 용어의 개념은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이제 또 지적 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해서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지적 공부가 만약에 정리가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자, 지목이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지목이 전에서 대로 달라졌다고요. 물리적 현황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리를 하겠죠. 그럼 정리를 하고 나면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를 촉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는 정리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도 이렇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뭐한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죠? 그걸 지적 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뭘 한다? 통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통지를 타고 다시 그 정보를 외부에 이제 또 뭐 하자? 공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라는 개념은 1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했거든요. 발급이라든지 열람. 그러니까 지적법의 법 조문은 어디에서 끝나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에서 법 조문이 끝이 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적법 다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의 큰 범주를 일단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아, 지적이라는 개념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서 공시한다. 그러다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 달라지면 다시 정리해서 뭐한다? 공시한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그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니 했을 때, 아, 일단 한 필지의 토지가 되어야 되고, 그에서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조사, 측량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결정되어진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될 것이고, 등록된 정보를 관리하고, 관리된 정보를 공시하자. 그리고 나서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면, 달리 말하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공시하자. 그럼 그런 절차적 과정이 어떻게 되니 하면서 큰 범주 내에서 자꾸 범위를 뭐 한다? 좁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좁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토지 이동에 따른 절차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절차적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동의 사유 11가지가 있는데, 신규 등록이라는 개념이 뭐지? 이렇게.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이 뭐지? 이렇게. 항상 그 체계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용어의 개념적 가치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공부의 출발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에서 기초, 흔히 우리는 기초라는 표현보다는요, 실제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지금 뭐 3, 4, 5월 달에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해두면 뒤에 가면 있잖아요. 굉장히 편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상 정정까지 했고, 이제 축척 변경이 왜 토지 이동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축척 변경이 어떤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만 좀 정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의 개념적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특정한 사람의 토지의 축척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축척 변경이란 것은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합니다. 지역. 그럼 여기가 만약에 평촌동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평촌동을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겠다, 그죠? 토지의 물리적 현황에 대해서. 근데 평촌동 지역을 보니까 이쪽 일부 지역을 보니까 이 보니까 도면, 즉 지적도의 축척 자체가 3,000분의 1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평촌동 또 중앙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은 또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지적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또 저쪽 동쪽 지역으로 가보니까 저쪽 지역들은 전부 다 또 3,000분의 1의 축척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평촌동 지역의 도면의 축척이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적소관청에서 평촌동의 지역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촌동 지역의 도면의 축척을 통일된 하나의 축척으로 소관청에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도면의 축척을 싹 없애버리고, 그 말은 뭐다? 기존의 지적도라는 도면을 싹 다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새로운 축척으로 통일된 축척으로 바꾸고자 할 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축척 변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축척 변경의 요소는 이거 요소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돕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일단 실제 형상대로 그릴 수는 없으니 일단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축척이라는 개념 사용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축척을 사용해서 뭘 해야 한다?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럼 측량에 한 결과물을 도면의 경계선을 등록할 것이고요. 면적의 측정은 어디에서 한다?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다.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평촌동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다라고 실제 생각하세요. 내가 평촌동에 토지를 5필지를 가지고 있어. 또는 나는 평촌동 지역에 한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우편물통을 딱 보니까요. 여기가 무슨 구죠? 동안구예요. 동안구청에서 무슨 통지서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평촌동 지역 전부에 또는 일부 지역에 도면의 축척이 통일성이 없어서 평촌동 지역 전부를 통일성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축척에서 뭐다? 고축척으로 직밀도가 높은 저축척에서 뭐로? 고축척으로. 그러면 저축척에서 고축척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이제 뭐한다? 떠올라야 돼요.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럼 통지서가 날라오면 바꾸는구나. 여기서 끝나야 되는지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도면의 축척을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지금 바꾸겠다고? 뭐야? 마음대로 바꿔도 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전자 1번 바꾸겠나 2번은 이걸 그냥 축척을 바꾼다고?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2번 몇 번일까요? 지금 2번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축척, 측량, 경계, 면적의 개념적 정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축척이 만약에 이 지역에 6,000분의 1의 축척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6,000분의 1의 축척을 기준으로 도면에 측량을 해서 도면에 경계가 등록되겠죠. 그럼 그 경계는 정밀도가 상당히 뭐하다? 떨어지겠죠. 면적의 측정을 도면에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도면에서 측정한 면적의 정확도도 뭐한다? 떨어지겠죠. 근데 6,000분의 1을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00분의 1인 축척에 맞도록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도면에 경계가 등록되겠죠. 그럼 6,000분의 1의 축척과 500분의 1인 축척을 비교해보면 경계의 정밀도는 뭐가 높다? 500분의 1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경계의 정밀도가 500분의 1의 축척이 높다라는 것은 경계의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6,000분의 1의 축척의 경계와 500분의 1인 축척의 경계를 비교해보면 경계의 오차는 뭐가 크다? 6,000분의 1이 크고 500분의 1은
작고 면적을 도면에서 측정하니까 6천분의 1인 축척의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값하고 500분의 1인 축척에서 측정한 면적의 결과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오차가 작다? 500분의 1.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그럼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축척을 바꾸면 500분의 1인 축척에서 면적을 측정을 했다면 그 면적과 기존의 축척 변경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었던 면적은 6천분의 1인 축척에서 측정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내가 소유했던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500분의 1인 축척으로 측량을 해서 도면에서 산출한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값은 똑같아. 미세하게나 차이는 발생한다. 차이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차적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통지서를 딱 받는 순간 이거 축척 변경을 해가지고 도면의 경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순간 면적값이 새롭게 산출될 건데 그러면 내가 소유하는 면적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럼 이걸 소관청에서 마음대로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이 논리적 흐름이. 근데 이 논리적 흐름은 지금 여기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공시법, 지적법을 공부하면서 이 논리적 흐름은 계속 적용되거든요. 이 논리적 흐름이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축척, 측량, 경계, 면적 이 알고리즘은 꼭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축척이 달라지면 측량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경계의 정밀도가 달라지고 면적값도 달라진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미치면 축척 변경 측량을 했을 때 그러면 내 면적값은 늘어날 수도 있고 달리 말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 말은 나의 소유권의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 소유하는 면적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재산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소관청이 결정해서 등록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의 변화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축척 변경만큼은 토지 소유자들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축척 변경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뭐한다?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축척 변경 절차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동의할 때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 소관청에서 동의를 구할 때 당신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도 공지를 해야 될 거고 그럼 늘어나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고 줄어들면 당신은 불행할 거예요. 그래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완전 복불복이죠. 이거는. 그렇게 행정 업무가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먼저 공지를 하고 만약 면적이 늘어났다면 당신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동의라는 두 글자 때문에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소유하는 면적이 늘어났으니 늘어난 면적만큼 일정한 금액을 뭐해라? 계산해가지고 소관청에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정한 면적만큼 줄어들었다면 당신은 동의라는 그 클릭 한 번에 당신이 법적 소유하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만큼은 지적소관청에서 면적을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뭐한다? 대안책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축척 변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설명과 배경을 들었는데 이 설명과 배경 안에서 이제 지문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좁혀 나간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축척 변경의 개념적 정의, 축척 변경이 어떤 거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축척 변경의 절차도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여러분이 들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면적의 증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에서는 증감 면적이 발생했을 때 이 증감 면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축척 변경의 정답의 결정 요소라고요. 그 면적의 증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등장하거든요. 숫자. 그럼 그 숫자, 청산을 할 때 면적의 증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니, 받을 사람은 어떻게 받을 거고, 줄 사람은 어떻게 줄 거고, 면적의 증감 계산은 어떻게 할 거고, 돈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받아야 될 사람이 작다고 받기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이제 그런 내용이 축척 변경의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된다고요. 그럼 그러한 디테일한 지문들은 지금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적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고요. 아, 축척 변경은 이런 경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개념적 정의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게 뭐다? 축척 변경이에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한다? 거의 90% 이상은 나온다라고 본다고요. 그 제가 작년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토지 이동의 사유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축척 변경하고 등록사항 정정, 얘네들은 두 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고정이다. 그러나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의하거든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온다면 축척 변경이 나올 개연성이 더 높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작년에 축척 변경 하나, 등록사항 정정 하나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자 이 6가지는요.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인이 지속적으로 낼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11가지 사유에서 유일하게 뭐다? 5개 이상의 지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의 개념적 정리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축척 변경의 용어의 개념적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작은 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큰 축척으로 가야지만 경계점의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이때 작은 축척과 큰 축척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분모 단위 숫자, 분모 단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작은 축척. 분모 단위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다? 정밀성이 높은 고축척, 대축척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은 항상 작은 축척에서 뭐로 갈 때, 큰 축척으로 갈 때만 축척 변경을 하지,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갈 때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것을 정밀도를 낮추는 축척 변경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척 변경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한다? 지적도에서만 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돼요. 축척이라 개념적 정의를 안다면 이제 도면의 크기가 제가 가로 40, 세로 30cm라고 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도움이 되니까. 가로 40, 세로 30cm가 도면의 크기예요. 여러분 지금 책상 있잖아요. 뭐 그 정도 크기라고 볼게요. 항상 까먹네. 이게 이쪽 평촌동 여기가 동안구잖아요. 동안구. 또 여기가 안양시인가요? 안양시에서 가장 큰 산, 주변에서 가장 큰 산이 어디죠? 꼭 안양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이 주변에서 가장 큰 산. 산이 없어요, 여기는? 관악산. 그럼 관악산이라 할게요. 관악산이 한 필지예요. 만약에 관악산 한 필지를 여러분이 있는 그 도면 있잖아요. 책상 도면. 도면에 500배만큼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한 필지의 경계가 도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임야와 같은 경우는 필지가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을까 낮을까? 낮죠. 그래서 굳이 정밀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임야도에서요, 저축척을 고축척으로 바꾸면 오히려 소관청에서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장의 도면에 관악산 한 필지의 경계가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고축척으로 하면 안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필지 그 도면 안에 선 하나만 꺼져 있을 뿐이라고요. 책상과 같은 도면이 한 100장은 있어야 뭐 한다. 그 안에 한 필지를 그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야도는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99.99%의 임야도는 전부 다 가장 저축척에는 얼마? 6,000분의 1의 축척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축척 변경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은 하나의 지번 부여직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럼 이게 통일성이 있다, 없다? 통일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지금 이런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아, 정밀성이 통일성 자체가 없으니까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또는 현재 지적도가 정밀도가 너무 낮더라는 거야. 그럼 정밀도를 뭐 하려고? 높이려고. 그래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소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뭐하더라? 곤란하더라.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 정밀도를 뭐 하겠다? 높이겠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토지의 이동에 따른 이라는 표현이 되어가 있죠. 그럼 토지의 이동에 따른 이 말이 그냥 문장 그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토지 이동의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토지 이동에 따른 그 대표적 사유 하나를 집어넣어 보면 제가 분할이라는 사유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분할도 토지 이동의 사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책상 있잖아요. 책상. 그 책상이 한 필지 토지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토지를 5,000번 분할을 해보세요. 5,000번. 지금 분할 상상했나요? 제가 해보라면 해봐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5,000번 분할을 하게 되면 한 필지의 크기가 굉장히 뭐하다? 작아지죠. 이해갑니까? 그럼 5,000번 분할한 상태에서 또 2만 번 또 분할해 보세요. 그럼 한 필지의 규모가 더 작아지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지적소관청에서 이 토지를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 즉 분할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뭐하다?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한다? 또 나눠가지고 고축촉으로 뭐한다?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뭐한다? 축척 변경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럼 축척의 절차적 요건 나와 있죠. 그럼 위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축척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했다면 절차적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뭘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뭘 거치고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축척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 변경을 지금 제가 하면서 이거 하나에 가지고 지적법 투자해야 될 시간이 총 12시간인데 여기서 거의 뭐다? 4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그만큼 축척 변경의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어야 내용적인 부분.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저의 서포터가 없어도 여러분이 날짜, 숫자 암기하는 것은 뭐다? 어차피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숫자를 암기해야 되고 왜 이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가 지금부터 심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적 변경에서 이제 실제로 축적 변경을 할 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 파트냐면요. 결국 이 파트가 되겠죠. 면적의 뭐다? 증감 처리. 이제 이 파트가 실제 시험 문제의 키워드가 된다고요. 그럼 면적의 증감 처리 파트에서는요.
1520 6 6 1 1 이거 숫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딱 암기하고 가라고요. 축척 변경은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면적의 증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구나. 여기까지가 키워드고요. 이제 추가로 한다면 면적의 증감 처리의 키워드는 15206611이구나. 이것만 딱 가져가면 축척 변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 뭐라고요? 15206611. 한 번만 더. 15206611. 한 번만 더요. 15206611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15206611이 이제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궁금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건데 궁금한 사람들은 면적의 증감 처리 절차를 한번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선생님이 15206611이 왜 시험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면적의 증감 처리 파트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만약에 면적이 결정되었잖아요. 그럼 결정되면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그럼 공고를 하면 가서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납부고지 수령 통지하는 거고요. 납부 6월, 수령 6월, 이의신청 1월, 이의신청의 심의 의결 1월. 그래서 이 숫자를 바꾸어서 출제이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숫자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은 숫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덧칠하는 과정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면 된다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해가지고 바로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행정구의 명칭 변경도 해야 되고 지번 변경도 해야 되고 왜 이런 애들은 없나요? 이렇게 하는데 볼 겁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은 법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법 조문이 뭐냐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국어로 들어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동안구 평촌동이잖아요. 그러면 동안구 평촌동을 내일부터는 동안구 팡촌동으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바꾼다라고 할 수 있죠. 명칭을 바꾼다 하면 그 명칭이 바뀌게 된 날 바뀐 것으로 본다. 이거 조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평촌동은 뭐로? 팡촌동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게 없죠. 그다음에 지번 변경은 지번에서 우리가 토지 표시에서 지번, 지모, 경계, 좌표 면적할 때 지번 파트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번을 새로이 정해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번 파트의 내용이 있고요. 그 남아있는 게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이 토지 이동 신청 절차에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게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에 연결시켜서 정리를 한다고요. 법 조문이 그쪽 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라고 되어 있고요. 자, 토지 이동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대상 토지에 누가 해야 한다? 소유자가 한다고요.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구의?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여기에 다만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는 느낌이 좀 드셔야 되지. 그럼 직권으로 조사 결정해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를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결정할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러면 수립해야 될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계획이 뭐였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직권으로 결정을 하려면 지적소관청에서 수립해야 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뭐지? 그럼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안 떠오르면 결국은 용어의 개념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이게 떠오르면 한 문제 맞추는 거고 그게 안 떠오르면 한 문제 틀리는 거고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야 했을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말은 제가 특별히 뭔가 심오한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뭐예요? 물어봤다는 것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란 용어의 정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토지의 표시가 있을 때 원래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에서 정리하는데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에서 뭐다?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선생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이에요. 용어의 정리잖아요.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라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드느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나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경우에 수립해야 될 계획은 1번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2번 지적 측량 수행 계획 3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정답 3번 그럼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뭐다? 용어의 개념의 암기라고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여러분이 뭐한다? 잔소리처럼 느껴져도 계속 머릿속에 뱅뱅뱅 돌고 있어야 돼요. 용어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죠,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한다고요. 그럼 사업 시행자의 신청은 잠시 후에 또 별도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뭐 할 수도 있다? 대위 신청할 수도 있어요. 24회 때 나오고 그 이후부터 최근 10년 동안 안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요. 이쪽에 보면 대위 신청의 사유가 딱 4가지거든요. 대위 신청의 사유가 뭐 6개, 7개 정도 된다면 찾으세요 할 수 있는데 딱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선당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번, 2번, 3번, 4번은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오지선당으로 내려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제3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잠시만요. 이게 왜 빠져있지? 앞쪽에 있는가 보다. 도시개발 사업 앞에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볼게요. 뭐야, 이거. 9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등 신청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특례. 그럼 특례 파트는 보세요. 31회, 34회, 근래 30회, 31회, 34회. 그러면 32회, 33회 건너뛰고 34회 때 나왔고 35회 때 안 나왔거든요. 그럼 36회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 정도 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도시개발 사업도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을 때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 했거든요. 택지, 조성, 사업 생각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지번할 때 제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즉 택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지문들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차곡차곡 쌓여져 와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완료 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 뭐 해라? 신고를 하라라는 거예요, 신고.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럼 사업이 끝났다. 그럼 사업의 종류를 보세요. 기획부터 해가지고요. 기획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 다음에 그 밖에 해가지고 이 유사한 경우로서는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그럼 이 사업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사업,
사업. 사업 글자 들어가면 다 도시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 그러니까 사업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다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업 글자가 들어갔네? 그럼 이거 도시개발 사업인가 보다라고 이제 문제를 해석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럼 사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도시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여기 13가지, 기타 사항까지 포함하면 14가지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하나 정리하면 되고, 지금은 사업자 들어가면 다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뭐가 되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에 뭐 해라?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체크하는 이런 것도요, 아주 간단한 거죠. 토지 이동의 신청은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이동의 신청을 누가 하죠? 사업 시행자가 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한다라는 말은 지적 공부를 정리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고라는 용어와 신청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물리적 현황의 변화가 발생했으니 지적 공부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뭐다?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신고라는 것은 사업 끝났어, 알고 있어 라고 뭐 한다? 보고하는 형식이 뭐다? 신고라고요. 그래서 신고와 신청은 용어가 다르다. 신고는 우리 사업 끝났거든, 알고 있어, 이게 뭐다? 신고. 지적 공부 정리해줘, 이거는 뭐다? 신청.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 신고든 신청이든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신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죠? 며칠 이내 하라고? 15일. 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있다면, 자,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지적 소관청에 이동을 뭐 해야 한다?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신청은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6가지는 토지 이동 신청 의무가 있는 거고, 기간이 있는 거고, 얘네들은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눈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얘네들은 다 신청 의무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그래서 신고라는 용어와 신청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신청은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 끝났거든 이라고 신고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 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 2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와 뭐다? 신청의 개념 주의하시고 사업자 들어가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 도시개발 사업 등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암기한 것은 지번에서 하나 암기한 게 있어요. 지번에서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뭐였다? 지적 확정 측량이었고 필지가 새롭게 반듯하게 구획이 될 거니까 지번 또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데 그때 지번 부여 방식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본번. 이제 이런 지문들이 차곡차곡 쌓이가 오다 보면 나중에 하나의 뭐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주제가 완성되어 버린다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은 볼게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잖아요. 조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1번 하나 가져가면 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번과 관련해서 2번 지문이 하나가 있는데 위에 1번 지문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축적 변경은 맨 뒤로 밀어넣는 이유가 축적 변경은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뒤로 밀어놓은 거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한다? 지적 공부를 뭐 해야 한다? 정리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책으로 보면 뭔가 이게 좀 뭔가
뭔가 배우긴 배우는데 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숲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가지 사유가 끝났고,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도 있고, 대의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도 있구나. 이때는 신청은 기간이 없는데 신고는 며칠? 15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소관청에서 이제 뭘 한다? 지적 정리를 하겠죠. 정리 후에 뭐도 해야 한다? 등기 촉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다?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 촉탁 끝나고 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 과정까지 끝나고 나면 지적법이 행정적 업무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잠시 쉬었다가요. 사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